오늘은 경제 투자 유튜버로 유명하시죠? 김단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단태입니다.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IT 쪽 백그라운드가 네, 원래 제가 이제 그 전공도 학부도 그렇고 석사까지 제가 했었는데 전부 다 전산과 쪽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친구들과 이제 좀 뜻이 맞아서 모바일 커머스 쪽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카카오라는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카카오톡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라는 회사에 이제 제 회사를 매각을 했고요. 그 매각을 하면서 카카오 주식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카카오가 아주 큰 회사가 아니었지만 카카오가 정말 크게 성장하면서 저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됐고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제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어쨌든 수익률이 좋은가요? 네, 뭐 일단 이번 그러니까 돈을 버신 분들이 까먹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수익률이 약간 제가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하기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카카오가 상장한 이후에 제가 이제 주식을 팔면서 현금을 좀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이제 뭐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PB라고 해서 이제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들 상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상품이나 다양하게 제가 상품을 들어봤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정산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수익률이 0%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는 투자도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남한테 맡겨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열이 받아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다양하게 정말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뭐 요즘도 투자 수익률은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좀 힘든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많이 뭐 전 세계적으로 폭락했으니까. 네, 코로나 이슈도 터지고 좀 많이 힘든 장이었는데 제가 뭐 지금 유튜브에서도 계좌 공개 컨텐츠를 계속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어제 밤에 계좌를 확인해보고 왔더니 4월 28일 기준으로 제가 올해 수익률이 거의 12%가 나왔더라고요. 11.93%가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나왔고 뭐 이게 그래도 뭐 미국 주식도 지금 10% 이상 빠진 상태고 뭐 우리나라 주식도 한 15% 빠진 상태인 걸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게 그래도 코로나 이슈 터진 거 치고는 좀 무난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먼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세요? 무슨 어떤 투자 원칙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좀 있나요? 제가 이제 공부를 저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이제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뒷조사를 해보자.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헤지펀드라고 해서 아주 고액만을 굴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랭킹을 쭉 매겨보니까 1위에 있는 회사가 브릿지워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회사 이름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레이 달리오는 조금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은 그래도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분 뒷조사를 정말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요즘도 제가 계속 공부하는 방식이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투자자인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수십 년 이상 활동했고 누가 봐도 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가 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문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유명하고 좀 검증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게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 그 투자 방식은 그 레이 달리오의 어떤 투자 원칙이라든가 방식들 이거를 좀 많이 배웠다, 스터디해가지고 좀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렇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브릿지워터라는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이제 1위의 헤지 펀드라고 할 수 있는 브릿지워터라는 회사가 펀드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퓨어 알파라는 펀드고요. 이제 뭐 번역하면 순수한 알파 이 정도인데, 제가 이따가 이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올 웨더라는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대 40 정도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벤치마킹 했던 거는 올 웨더라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 펀드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약간 인지 못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파라는 게 있고 베타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그 815 모니터 보시는 분들 정도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노파심에 조금 내가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노파심에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베타라는 건 시장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주식 베타는 그냥 한국 주식에 다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고, 이게 전체 시장을 그냥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초등학생도 거둘 수 있는 수익이긴 해요. 초등학생도 그냥 그 코덱스 200이라는 그 ETF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라는 거는 시장 초과에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거뒀냐. 예를 들면 올해 만약에 한국 주식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0%인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그분은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15%니까. 네. 코스피가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시장 초과 수익이 15%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이제 자기가 알파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 그리고 내가 있었던 시장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거의 처음으로, 헤지펀드에서 처음으로 이 알파와 베타를 완전히 분리해서 펀드 상품으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대부분은 시장 초과 수익률만을 노리는데 이 회사도 알파만 노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들도 더 잘하는 거예요. 알파를 내가 노려서 초과 수익을 거두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가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초과 수익을 거두는 거는 금메달 따는 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도 수천 명이 수천억 원을 써가면서 지금 초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는 이제 시장 초과 수익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나 직장인들이 사실 얼마나 투자를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분들도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시장 수익률, 베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을 좀 할 거고요. 사실 그 베타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을 도대체 가질 거냐. 이거는 좀 이제 어려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산을 가질 거냐가 이슈인데, 뭐 자산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주식이 있을 거고요. 네. 주식도 사실 뭐 한국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 뭐 일본 주식, 뭐 중국 주식,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나 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볼 거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되게 전체 시장을 사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ETF라는 게 나와서 그냥 이제 그 뭐 한국 증권 계좌 혹은 뭐 미국 증권 계좌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사시면 되는데, 어떤 국가를 담을 거냐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만 담을 거냐, 미국만 담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 세계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을 시가총액 가중으로, 시가총액이라는 게 제일 큰 회사는 조금 많이 담고, 뭐 적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는 좀 적게 담고 해서 전 세계의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ETF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디 선진국, 뭐 신흥국 가리지 않고. 네. 모든 국가를 다 담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ETF만 사시면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 주식도 있고, 아니면 뭐 네슬레나 뭐 노바티스 뭐 이런 약간 그 유럽 그 회사들도 있고요. 뭐 도요타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한국 주식들까지 해서 다 담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정 국가에 치우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다 투자하는
ETF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미국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물론 이게 뭐 가능성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정말 강대국이 돼요. 그 중국 회사들이 다 주가가 정말 급상승하고 하면 미국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시가총액 가중으로 투자되는 ETF를 가지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미국의 비중은 작아질 테니까 내가 어떤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전 세계가 그냥 성장하는 거에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그 ETF 이름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상관없죠. 예. 네. 그 어차피 어차피 저는 그 ETF를 만드는 회사랑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이 ETF에 우리 투자를 같이 네, 하고 계시나요? 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VT라는 ETF가 있어요. VT. 네, VT. VT라는 ETF가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영상 끝날 때쯤엔 비율을 아마 한번 그냥 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VT라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국가가 망해도 이제 다른 국가들이 좀 잘해줄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ETF예요. 그래서 VT라는 ETF가 제가 보기엔 주식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올해 초만 해도 한 전 세계 주식이 다 3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내 계좌가 30% 이상 떨어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주식과 반대로 가는 자산군도 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채권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경기가 좋을 때는 모두가 다 많이 상승할 것 같은 주식을 사고 싶을 것 같고 만약에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경제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자산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자산이 이제 미국 채권인 거죠.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은 특이한 거는 그냥 채권을 사는 건 아니고 장기채를 삽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전략들, 뭐 올레더 같은 전략들을 크게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내가 이렇게 사 모을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자산 배분을 하면서 채권은 장기채만 사요. 보통은 10년물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10년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20년물 이상, 25년 이상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제 지금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런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하느냐라고 사실은 저한테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에 금리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잖아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금리가 제로인데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경험한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뭐 100% 간다라는 건 아니고 갈 수도 이제 시나리오를 어차피 그리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1번 그래서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 그럼 당연히 채권은 수혜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채권 투자가 괜찮은 투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가 그냥 계속 제로로만 가요. 제로로만 간다고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보다는 좀 더 만기가 긴 채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만 가정하면 금리가 일정하게 제로로만 계속 가도 장기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단기 채권에 비해서는 좋죠. 그 다음에 상황들이 이제 약간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라고도 하고 의문들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장기채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채 ETF가 이런 식이에요. 장기채 ETF가 약간 저는 장기채 ETF를 비유할 때 학교에 약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비유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젊은 애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채권들이 장기채가 입학을 하고 얘가 몇 년 있다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채권 ETF가 일정의 만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신입생들을 받고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든 채권들을 계속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졸업을 시키는데 금리가 서서히 오르면
계속 새로 입학하는 애들 중에 그 높은 금리가 반영된 채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채권이 약간의 손해는 있는데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채권의 손해가 유지가 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장기채만 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경기가 괜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기가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우리 주식 좀 더 그러니까 그 금리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만약에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렸다면. 그래서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그 훼손되거나 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피해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 1970년대 말처럼 갑자기 올라가서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뭐 이제 70년대 후반에 거의 20% 가까이 갔었으니까 20%나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채권이 많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장기채만 사는 게 아니고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원자재와 금을 삽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상승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ETF와 금 ETF까지 사서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일단은 가장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게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추구하는 올웨더 펀드의 운영 어떤 네. 그 방침, 네. 그 룰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들 가운데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 아까 그 전 세계를 담는 ETF 뭐라 그러셨죠? VT요. VT. 네. V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스닥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달러로 이제 사야 되는 맞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환 위험 노출은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환 위험 노출이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투자 방식 자체가 전부 다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계좌를 할 거는 없고 한국 그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실 건 없고 이제 그 절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화를 가지고 이제 한국 증권 그 한국 증권사들 중에서 미국 주식 직구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문의를 하셔서 미국 증권 계좌를 만드신 후에 거기다가 원화를 이제 환전을 해야 돼요. 이제 환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장이 열리면 이제 새벽에 보통 이제 12시쯤 되면 이제 미국 장이 열리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쯤 되면 열리니까 뭐 그즈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점은 확실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3월 수익률이 이번 올해 3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3.8%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제가 달러만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6, 7%인데 환이 2, 3%가 올랐어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제가 이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환율이 급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면 하락장일수록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어쨌든 이게 뭐 재산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무조건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원이라는 환경에 원화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일자리도 구하기 쉽고 내 월급이 잘 나올 때는 원화가 되게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자는 거죠. 안 좋은 상황,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럴 땐 직장도 구하기가 힘들고 내가 월급도 받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었으면 그럴 때 내가 진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내가 그때 사고 싶다. 뭔가 더 사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남들은 못 사는데 그때는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지적인 관점에서 달러 투자가 필요한데 뭐 당연히 100% 달러만 투자하는 거는 그것도 저는 당연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식 그 ETF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우량한 기업들을 나라별로 담는 그 ETF, VT라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25년 이상의 장기 국채물, 미국 네, 국채물. 네, 그것도 뭐 EDV라고 하는데, EDB. 네, EDV라고 해서 뭐 보통 이제 채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TLT도 있고 뭐 TLT를 사셔도 되고 저는 TLT보다도 조금 더 이제 그 만기가 긴 거를 합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제로 쿠폰인데 제로 쿠폰까지 설명하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더 TLT보다 더 가격 움직임이 큰 그냥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DV라는 ETF를 사고요. 네. 이거는 레버리지 없는 거죠? 배수 그냥 1배수로 가는 거겠죠? 네네. TLT도 보통 10년물이지만 이제 그대로 배수 추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막 2배수, 3배수짜리에다가 네네.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약간 도박성이니까. 네네. 이게 레버리지는 뭐 주식 레버리지건,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제가 이거를 공개한 이후에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다 있어요, 사실. 뭐 2배수, 3배수 ETF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변동성이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요. 저도 이제 이게 2018년부터 제가 이 투자를 해왔으니까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조그마한 변동성에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첫 번째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1단위 정산이에요. 물론 이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1단위 정산인데 1단위로 레버리지가 정산이 되다 보면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게 얼마 전에 3월에 서킷 브레이커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그때 뭐 15%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13%인가? 뭐 어쨌든 10% 떨어지면 하루에 그냥 20%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1단위로 발생하는 변동성을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그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거를 결국에 뭐 선물이라든가 다른 금융 파생 상품들을 이용해서 그 레버리지를 보장하는 건데 그 회사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카운터 파티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상품은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현물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현물 기반의 상품들만을 저는 이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대체 투자로 네. 금하고 네, 금이랑 이제 원자재. 원자재. 네, 이제 원자재라는 건 뭐냐면 원자재라는 단어가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철도 있을 수 있고요. 아연, 뭐 구리 이제 이런 그냥 금속들도 있고 그다음에 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원자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원유죠. 그래서 원유도 이제 종류별로 담습니다. 원유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원유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원자재 ETF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이러저러한 원자재들을 다 골고루 담아서 그거에 대한 지수를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네.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다 어쨌든 우리가 미국 시장을 통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달러에 대한 환율 네.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가는 거고. 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레이 달리오처럼 올웨더 투자, 그러니까 골고루 그 자산들을 담아서 이제 그 수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어떤 네. 그 목표로 이제 운영되는 네. 하나의 그 자산 배분 투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예. 이게 레이 달리오가 또 재미있는 약간 일화가 있긴 한데 레이 달리오가 이제 1996년에 이 상품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상품 왜 시작했는지를 글을 쓰면서 보통 펀드 회사는 그런 매니저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마젤란 펀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피터 린치라는 스타 펀드 매니저가 있었던 마젤란 펀드가 정말 훌륭한 매니저가 있을 때는 수익률이 잘 나왔다가 그 피터 린치가 되게 이른 나이에 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나서는 사실 그 펀드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펀드 매니저가 있을 때는 그 펀드가 수익이 잘 나다가 펀드 매니저가 사라지고 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매니저 리스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 자산과 내 가족의 자산들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레더를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레더라는 게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모든 날씨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제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그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거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투자 방식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은 이제 IAU라는 ETF가 있고 GLD라는 ETF가 있는데 저는 이제 IAU를 조금 더 선호를 해요. 왜냐면은 IAU가 조금 더 싸요. 가격이. 물론 이제 금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금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고 금 현물을 갖고 있는 신탁회사에 투자하는 ETF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뭐 원자재나 금 이렇게 네. 이제 세 가지의 종류의 투자를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네네. 이 배분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자산에. 아마 이제 그 배분 비율을 제가 이렇게 따로 표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주식에는 35%를 담고요. 그 다음에 채권류 자산의 약 50%를 채권형 자산에 담고 15%를 이제 원자재나 금에 담는다라고 이제 크게 그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이달료의 어떤 원칙인가요? 아니면 우리 김단태. 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레이달리오가 올레더 펀드를 어떻게 고민했고 구성했는지를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정확한 비율은 사실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을 뭐 살짝 그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에서 살짝 공개하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비율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약간 저만의 약간 뭐 그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레이달리오 문서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했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재밌는 것들을 해봤는데 요렇게 그 비중을 맞는 다음에 제가 연도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올레더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 나왔는지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수익률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연도별로 똑같은지를 다 비교를 해봤고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비교할 때 보통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상관관계가 22년 동안 24년인가? 어쨌든 96년부터니까 뭐 24년 동안 0.77 정도 나왔고요.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0.7 정도면 꽤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0.7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왔고 근데 사실 2010년부터가 조금 더 정확해요. 10년 이전까지의 제가 데이터들이 약간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2010년부터는 똑같은 ETF들, 제가 지금 말하는 ETF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ETF 지금 비교를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거의 0.9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그 ETF 종류의 이제 저런 비율로 이제 투자를 한 거는 우리 김단태 대표의 그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지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달리오가 처음에 어떤 철학이나 내가 이 올레더란 포트폴리오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들을 보고 또 그 자료를 해석하는 다른 자료들과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브리지워터라는 회사에서 영업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 다른 곳에 다른 연금 펀드들의 영업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만의 이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0%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레이달료의 어떤 그 투자법을 응용해서 네.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 비율을 정하고 하고 있는 그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이런 비율이 됐든 좀 틀리게 됐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ETF에다. 네. 그러면 그 투자 기간을 얼마를 잡아야 돼요? 이 투자 자체가 어떤 논리가 이제 밑에 깔려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자산 배분 투자, 올레더 투자에서의 논리는 뭐냐면 핵심 논리는 자본주의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투자들은 다 어떤 타이밍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알파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타이밍을 재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코로나 이슈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라고 하면 주식에서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다 주식에다가 다시 돈을 넣고 뭔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알파 투자고 그런 투자도 좋지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렇죠.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타이밍을 그냥 다 무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완전히 나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는 언제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그냥 지금 여유 자금 있으시면 그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끝은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 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집을 사야 돼. 그럼 그때 좀 돈을 뺀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을 빼다 쓰는 거지. 생활비가 필요해. 그럼 이제 그만큼 네. 그때 그때 그냥 빼서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어차피 다 여기서도 배당이 나오니까 그냥 배당만 해도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주식은 그 기업에서 어떤 그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ETF에서도 배당이 나오나요? 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주식에선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 쿠폰 장기채, 회사채, 이머지 국가 채권, 물가 연동채 등을 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채권들이 다 채권들도 보면 다 쿠폰 이자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자를 줘요. 그래서 그 이자를 ETF에서 다 받아서 다시 또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아마 연 1, 2% 정도? 1,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배당금으로만 내가 지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 이제 모멘텀 투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네.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일단 뭐 싸게 사서 네. 그냥 뭐 끝까지 평생 가져간다. 네네네. 뭐 초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한 타이밍에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격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네. 거고 네. 또 중간중간 나오는 배당을 타서 네. 또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만약에 뭐 생활비로 필요하시면 생활비로 쓰시고, 아니면 내가 재투자하겠다 하면 재투자하시고, 저는 계속 배당을 재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네. 개별주를 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있잖아요. 많이 네.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네. 그럼 보통 우리가 물타기 하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장기 투자 그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계속 사 모은다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이제 그렇죠.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ETF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어떤 손절매에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칙은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사실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투자라고 말하는 게, 아까 그냥 베타, 시장 전체를 그냥 사는 투자는 손절도 없고 그냥 끝까지 홀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1926년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물론 이게 부족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1926년부터 지금 20년까지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9% 정도 나왔고요. 9.2% 이 정도 나왔는데, 힘든 시절들이 있죠. 뭐 대공황 시기라든가, 대공황 때는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40%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의 철학은 뭐냐면, 나는 좋은 타이밍을 몰라. 나는 일반 개미니까 나는 좋은 타이밍을 모르겠으니까 자본주의가 계속 살아있다면 아마 자산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거야. 거기에 그냥 베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뭐 대공황도 있었고,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뭐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 사건이 사실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거를 포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완전히 모른다라고 해도 연평균 9% 정도의 그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일반인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수익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ETF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다시 올라갈 네. 거라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럼 그런 기회에도 내가 계속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계속 사 모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떨어지면 더 사모으면 되는 것 같고, 계속 그냥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그렇고 사실은 뭐 대부분의 자산군들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연도별로는 떨어지는 건 얼마인지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다 우상향 하거든요. 그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이 전략을 테스트했을 때도 4, 5년 정도 동안에 손해가 난 해는 있어요. 20년은 손해가 났고 75년 정도는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기대값을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이제 베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폭락하면 이게 맞아요. 뭐 문제 있나? 네. 이거 혹시 뭐 망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네. 이런 그 시장을 담는 ETF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는 없다. 그럴 염려가 없는 게, 만약에 어떤 기업이 되게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펀드에서 그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특정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정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들이 투자할 때 보통 가치 투자를 한다 해도 종목을 찾아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싼지 비싼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네, 이 그러니까. 시점도 참 네.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제가 카카오라는 회사를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의 주식을 되게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갖고 있었던 거고 그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진짜 제 전 재산의 99%가 한 종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와 정말 그 견디기가 힘들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한 종목에 이렇게 그 몰빵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앞일을 알 수만 있다면야 그렇지만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지금 100인데 네. 이게 50이 되거나 30이 될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겁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 원유도 보셨지만 이게 뭔가 사람들은 어떤 평균 회귀적인 그런 베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떨어지면 야 이제 더 떨어지진 않으니까 좀 더 사서 모으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원유같이 특히나 이제 막 선물로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금융에서는 우리가 이거 그냥 사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3배 내버리지 이렇게 샀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원유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우리 지수에도 지금 그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참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2배짜리로. 네, 인버스 뭐 굿버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확신할 차게 네, 확신에 막 차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배팅을 해버리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생각대로만 가면야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다수결 일종의 게임인데 모두가 다 사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은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모두가 팔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야 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반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가격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안 그런 물론 정말 훌륭하신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그 815 마니톡 보시는 분들 아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콩닥콩닥 거리는 분들을 위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내가 투자한 ETF의 그 가격이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요. 네. 그러면 내가 어쨌든 상승이 되더라도 내가 판매를 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세금 같은 거는 발생이 되지 않나요? 수수료나? 세금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요. 네. 이제 미국 주식 세금이랑 똑같은데 미국 주식 세금 같은 경우는 그 실현을 해야지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예를 들면 주식을 하나 샀다가 팔았어요. 그럼 이 사고 팔았던 순간이 실현이 됐다라고 정의가 된 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처럼 장기간 홀딩을 하시면 파는 시점에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게 일단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하나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5대5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더니 주식이 아주 상승해서 뭐 7대3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을 팔고 다른 자산을 더 사서 5대5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데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리밸런싱 할 때 세금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은 내가 수익을 거두었을 때만 22%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그러니까 발생한 총 이익의 22%인가요? 네, 발생한 총 수익의 22%고 이제 250만 원까지는 그 공제를 해줘요. 선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250만 원 그은 이제 그냥 국가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제가 보기엔 세금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장기간 홀딩을 하면 세금을 계속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물론 그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필요해서 팔면 그때는 내야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이연된 만큼 내 자산은 더 불어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세금은 이제 보통 미국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조세 협약 같은 게 있어서 그 미국에서 걷어가지 않고요. 한국에서 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내는 거고 이제 4월인가 5월인가 이제 그걸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낼 때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종합소득세 낼 때
낼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 미국이나 한국 양쪽에서 각각 개별로 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한 네. 번만 22% 네. 세금을 내면 되는 네. 걸로.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내고요. 배당에 대해서는 15%. 네, 배당 나올 때마다 15%씩 선취를 해갑니다. 네. 그럼 이제 잠깐 리밸런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식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원자재라든가 채권은 뭐 그대로예요. 네. 그러면 리밸런싱 할 때도 어떤 원칙 같은 게 좀 있나요? 리밸런싱 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그 비율을 이제 지키면서 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지키는 게 리밸런싱. 비율을 지키면서 리밸런싱 하면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저가 매수를 계속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이 사는 거는 많이 떨어진 자산이거든요. 많이 오른 자산은 오히려 좀 팔고 많이 떨어진 자산을 계속 사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되고,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모든 자산군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가 매수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리밸런싱에서 오는 아주 작은 초과 수익률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주식 쪽은 예를 들어서 좀 올랐어요. 네. 한 10% 올랐어요. 네. 그럼 반대로 나머지 자산들은 뭐 채권과 원자재 쪽은 뭐 그냥 좀 뭐 그 상태라고 했을 때 네네. 내가 다시 뭔가 투자를 조금 더 여윳돈이 있어서 할 때에는 이 주식이 아닌 채권과 이 원자재 쪽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비율을 맞춰주면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율을 맞춰주면 되고, 이제 리밸런싱 주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리밸런싱을 이제 언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가장 무난하게는 1년에 한 번씩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리밸런싱 주기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저는 1년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그 논문에서도 대부분 이제 1년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거를 6개월로 당겨도 성과가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만 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뭐 이번처럼 어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어느 나라의 뭐 신흥국 중에 어디가 뭐 모라토리움을 발생이 돼가지고 뭐 경제 위기가 또 쓰나미처럼 온다든가 여러 나라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뭔가 자산 가격에는 하락이 있을 거고 겁이 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산 가격을 보면서 뭐 고민도 하고 어떻게 뭐 예측도 해보고 어떻게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러잖아요. 이 ETF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정보나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좀 판단을 좀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가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했던 제가 아까 말했던 백테스트, 과거에 1926년부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투자 방식을 기계적으로 수행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냥 꾸준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도 이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지만 뉴스를 사실 보기보다는 오히려 투자 구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 뭐 하워드 막스, 워렌 버핏, 뭐 찰리 먼거 뭐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들이 하는 거를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는 하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비율을 저 바꾼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도 투자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비율을 바꾼 적은 없고, 바꿀 이제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는 거죠. 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늘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는 아예 공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되게 위험한 단어인데,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경기 침체라고는 표현을 하거든요. 리세션이라고는 표현을 하는데 디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제 아예 인터뷰에서 이거 디프레션이다. 그리고 심지어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링크드인에서 했던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이 부채가 너무 큰 게 문제니까 이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3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자기는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정말 최악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뭐 켄 피셔라든가 하워드 막스라든가 이제 이쪽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요.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도 계속 제가 이 이슈를 저도 이제 이번에 온몸으로 맞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마저도 의견이 갈려요.
의견이 아마 그 그쵸. 머니톡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거든요. 아마 진행해보셔도 잘 아시겠죠.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고, 의견이 갈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게 간 보는 거랑 비슷한 건데, 경기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을 갖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으니까 원자재와 금을 갖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저도 맨날 이런 것들을 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투자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더 모르겠어요. 뭔가 공부하면 공부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게 되고, 더 모르면 더 모를수록 오히려 이런 방식의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사실 그 시장을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네.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네. 예,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우리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뭐 곧버스, 인버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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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거나 원유에 네. 그 투자하는 네. 분들, 네.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약간 그 투기에 가까운 그런 그 투자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네. 좀 걱정이 되죠, 앞으로. 좀, 그러니까 요즘 그 막 동학 그 개미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를 사모은다든가, 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버스 혹은 원유 선물 이런 것들을, 원유 ETF, ETN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두 가지 마음은 들긴 해요.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거를 투자하면서 투자의 경험을 쌓는다라는 점은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의 경험을 쌓아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는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나는 금융 몰라, 아예 뭐 경제 유튜브도 하나도 안 보고 뭐 글도 하나도 안 보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내가 사고 나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 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알파를, 그 극단적인 그 수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이,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30년 동안 생존해온 사람이랑 오늘 주식 계좌를 튼 사람이랑 진검승부를 하는 데가 사실 주식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하루 이틀 했는데, 물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생존해온 사람과 내가 승부를 했을 때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까? 차라리 그렇게 단기적인 것들을 좀 멀리하고 완전 장기적으로 가면 그 누구와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걸 그렇죠. 그냥 내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투자 방법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잘 알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처음 하시고 투자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본인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알고, 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베팅할 거야 네. 하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하에 어떤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하면은 괜찮은데, 저도 완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 네. 옆에서 네. 이게 괜찮다니까 네, 네. 하이. 근데 네. 나도 저거 한번 네, 네, 네. 따라가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왜 투자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 그게 제가 이게 좀 그 문제인 것 삼성전자,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요즘 너무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특히 많이 물어봤는데, 삼성전자 투자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던졌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조금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딱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알고 투자하는 건 전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뭐 알고 투자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개별 주건, 뭐 물론 선물옵션 아주 위험하지만 정말 잘 알고 투자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투자 방식이건 뭐 덜 위험한 투자 방식이건 좀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으면 이제 이걸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지만,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힘들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할 때도 돈 벌 수 있는 거 그냥 다 베팅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투자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익률이 얼마냐, 기대 수익률이. 맞아요. 얼마를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사이라고 봐요. 근데
보통 어떤 연평균. 사람들은 아니 상한가 한번 맞으면 32%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상한가 종목 따라가는 게 낫잖아. 네, 뭐 이거 네. 하루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그 질문이시고 또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저는 통계를 보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연평균 20% 이상 낸 사람, 연평균. 전 이제 장기를 보니까 어차피 단기로는 뭐 올해 30% 냈어도 사실 내년에 30% 내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렌 버핏도 뭐 아시겠지만 50년 동안 연평균 21%? 뭐 이 정도 내셨어요. 물론 엄청나게 훌륭한 수익률이고 피터 린치도 한 18년, 19년 동안 연평균 한 29% 정도 내신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20년 이상 20% 연평균 20%를 거뒀는데 우리가 감이라고 표현 좀 이상한데 우리가 연평균 20% 수익률을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걸 수능에도 가끔 비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그 서울대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분들 뭐 워렌 버핏, 뭐 하워드 막스,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 건데 이제 내가 수능을 보면서 제 모의고사 점수도 이제 몇 번 이제 봤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그거를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게 맞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저는 예를 들면 올레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저는 상위 한 5% 수익은 상위 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들 중에 연평균 한 7, 8%, 9% 되면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해서 무난하게 상위 5%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투자자들의 결정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듯이 정말 내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상위 0.1% 서울대 의대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5% 이제 명문대로 편하게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창업을 해보고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제 주변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100명 정도는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 계시는데 한 두세 분 정도 있어요. 두세 명.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그 인간관계가 좀 좁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투자보다는 사업으로 엄청난 큰 부를 이루는 게 저는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내가 지키고 잃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마도 이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6%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고 놔뒀는데 네. 얘는 좀 근데 좀 재미는 없잖아요. 이거 맞아요. 재미없어. 네. 재미없잖아. 그냥 네. 무난하게 네. 매일 보면 그 자리인 것 같고. 매일 보면 그 자리죠. 맞습니다. 근데 저기서 막 테마주, 뭐 네, 막 바이오주 30%씩 막 오르고. 일주일 만에 70% 벌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쭉 들어가고 싶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심리는 어떻게 다스리죠? 저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정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뭐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나 뭐 이걸 해보니까 이걸 결국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더라고요. 그 테마주 남들 좋다고 하면 테마주도 해보고 모두 해보고 뭐 인버스도 해보고 뭐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해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구나라는 결론을 사실 저는 내린 건데,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하고 싶으시면 저는 소액으로 진짜 내가 이거를 소질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완전 트레이더의 세계로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네, 진짜 너무 하시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런 거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데 두 가지 계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오늘은 30% 낮지만 내가 70% 수익을 냈지만 일주일 지났더니 그게 마이너스 80%도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게임을 끄는 거랑 비슷한데, 제가 게임을 되게 열심히, 게임에 좀 약간 중독됐다가 끊었던 게, 게임을 정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제가 거의 하루 웬종일 일주일 동안 내내 게임만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투자도 좀 해보시면 오히려 이게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네. 자기가 바라는 기대 수익률, 네. 이거를 현실적으로 정해놓고, 네. 그다음에 투자 원칙들도 네.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네. 원칙을 딱 만들어 놓으면 흔들리질 않는데, 네. 네.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야. 일단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고, 네. 구체적으로 맞아요. 원칙이 없으니까 자꾸 환경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투자를 시작할 때 아예 블로그에 썼거든요. 2018년 11월쯤에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나는 이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사실은 제 원칙을 공표하고 싶어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상 어쨌든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도 이게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막상 무섭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겁도 나다 보니까 방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게, 어떤 투자를 하건 내 원칙을 이렇게 글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를 저는 아예 블로그에 써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 원칙을 지키기가 생각보다는 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앞으로 해보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올베더 투자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가치 투자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을 하나 이렇게 분명히 세우고 하셔야 뭔가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레이 달리오라는 이름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투자라는 이 펀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떤 원칙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자세하게 우리 김단태 대표 때문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국내에도 이런 ETF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국내 ETF보다는 미국의 ETF로 가야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관점이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연금을 하신다. 연금 계좌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 머니톡에 김성일 저자님 나온 거를 좀 봤었는데, 이제 김성일 님이 하시는 이제 연금으로 하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적으로 되게 이제 이득이 많거든요, 연금이. 다만 제가 해외로 이제 눈길이 간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연금 계좌를 안 할 거면, 연금 계좌를 안 하고 일반 한국 상장 ETF로 할 거면 세금이 너무 약간 좀 심해요. 세금이 너무. 국내 ETF가 더 세금이 심해요?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내 ETF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는 수익 난 거의 15.4%를 선취하거든요. 근데 선취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손해가 난 걸 감안해 주질 않습니다. 오늘은 이익 나고 내일은 손해 봤으면 이게 뭐라죠? 이게 그거를 손실 상계, 손실 상계라고 하는데, 손실 상계,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투자로 손해를 받고 B라는 투자로 이익을 봤으면 미국 주식은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ETF는 이건 조금 정부 관계자들이 좀 보시면서 이런 세금을 만약에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A라는 ETF로 손해를 보고 B라는 ETF로 수익을 냈으면 세금을 무조건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게 저는 좀 아쉬움,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상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ETF가 더 좀 활성화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우리나라 ETF에 없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또 미국 ETF로 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긴 게, 그래서 국내 ETF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증권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원자재 ETF를 사고 여기 주식 ETF를 사고 채권 ETF를 샀어요. 세 종류의 ETF가 있는데 이쪽은 손해가 나고 이쪽은 이익이 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 어쨌든 이익이 난 데서는 15% 선취를 무조건, 뛰는데 네. 미국은 이 계좌를 통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가지고 이익 난 거에 대해서만 22%를 세금을 가져간다. 네. 그래서 15.4%가
이게 그냥 숫자만 들으면 22%가 안 좋을 것 높은 같은데, 것 더 높은 같은데.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데다가 또 소액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250만 원을 안 내도 되거든요, 세금을. 그럼 그게 엄청 커요. 250만 원을 안 내도 된다는 게 세금적으로 정말 커서 세금적으로만 보면 미국 ETF가 훨씬 낫습니다. 한국 ETF보다. 네, 아, 그렇군요. 또 국내와 해외 ETF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아, 좋은 정보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셔서 네. 그 투자자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정보가. 오늘 이렇게 좋은 그 정보 네. 공유해 주셔서 정말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